네, 앞서 보신 대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림에 따라 이 전 대표로서는 당대표 복귀는 물론 차기 총선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제 가까스로 안정을 찾은 모습인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윤리위 징계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정이죠. 자정을 넘겨서 결과가 나왔고 애초에 예상됐던 제명, 탈당 권유는 아니었지만 1년의 추가 징계가 더 나오게 됐습니다. 먼저 징계 수위는 어떻게 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당원 당규상 윤리위 추가 징계의 경우에 이전의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6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추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의 어떤 중징계가 내려질 것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경징계가 내려진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양두구육 같은 이런 발언에 의해서 이렇게 더 강한 징계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이항희 윤리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추가 징계의 핵심은 이런 이준석 대표의 당을 향한 과격한 발언보다는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과 관련된 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행위를 징계 중인 당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배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당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고 어제 이제 가처분 신청이 가까스로 나오면서 이제 당이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수준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긴 하지만 네. 아마 거의 전례가 거의 없던 일이라 그럼요. 좀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진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당 민주주의 역사상 이렇게 저는 퇴보한 일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이항희 위원장이 어저께 윤리위의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당내 민주적 절차 위반이다. 이 부분에 가처분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도 윤리의 심사 대상이었고 이거에 대해서도 1년 추가 정지를 한 거에 있어서도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서 이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각자가 보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국민의힘 윤리에 딱 적당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본인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당내의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이 부분을 이준석이라는 전 당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인지 이렇게 한다면 정말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말씀했지만은 이 XX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징계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냐.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윤리위에서 이게 내린 정당 내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말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과연 역사적으로 뒤로 우리가 후에 되돌아봤었을 때 옳은 징계였나 이 부분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퇴보하는 행보다라는 좀 네. 의견을 밝혀주셨고요. 네. 지금 나온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 원래는 양두구육이나 신군부의 어떤 발언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근거로 나올 줄 알았는데 가처분 신청이 첫 번째 근거로 나왔습니다. 이게 납득할 만한 이유인지 내부에서는 지금 좀 분위기가 어떤지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특이한 부분은 아니고요. 물론 그 징계 절차를 개시할 당시에 주로 이준석 당원에 대해서 그 당을 향해서 쏟아낸 그런 과격한 발언들 그리고 그것이 일반 당원의 위치가 아니라 또 당대표라는 어떤 무거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논란의 핵에 있기 때문에 아주 당의 심대한 위기를 실질적인 어떤 침해를 가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관측이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말들이 나오고 또 공방이 이어진 그런 맥락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로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가처분 국면으로 들어가서 무한 메비우스의 띠를 이렇게 막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당의 내용으로 빠지게 되었던 것들 분명히 거기에는 당대표로서 이준석 대표의 어떤 행위가 영향을 끼쳤던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을 어제 징계의 핵심적인 어떤 요건으로 보는 것이 지금 이 징계 수위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것이 더 합당한 이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는 징계다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 이제 1년 추가 징계를 내렸고 2024년 4월 10일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이준석 전 대표가 2024년 1월 8일에 이 징계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석 달 정도 조금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총선 공천이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뭐 당비를 3개월 이상 내야 된다 그런 조건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확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1월 8일이면 사실 그 등록 전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네. 기존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 공천 신청을 하려면 책임 당원의 요건이 저희가 1,000원 이상 당비를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낸 분들에 한해서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이후에 지도부에서 판단하기에 따라서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다는 게 정확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총선에 나가시는 분들이 저희 전략공천이라는 게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당원이던 분들도 총선 전국에 이제 전략공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징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일에 휩싸여서 그렇지 사실 당내에서 역할을 한 구성원이라는 거에서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어떤 특별한 예외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제도적으로 총선에 도전할 수 있는 여지는 법적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합니다. 가능성은 있다,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보단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준석 전 대표가 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해서 여기에 도전을 할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탈당 권유라든지 제명 등을 했더라면 오히려 이준석 신당에 대한 논의가 더 불타올랐을 거라고 창당 생각합니다. 논의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어찌 보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지금 어저께 결정 이후에 오늘의 뉴스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고 있거든요. 열기라든지 관심도라든지. 이게 뭐냐고 한다면 저는 뭐 과거 조선시대로 보면 위리안치를 보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당대표가 언제든지 복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하되 대신 유배 보낸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1년 뭐 6개월이라는 징계 수위가 저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 수위가 뭐 적절한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언제든지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은 저는 올 것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어차피 이준석 전 당대표가 됐지만 이제 전 당대표의 편이다.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총선 즈음에서 과연 지금의 어떤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총선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만큼 선거에서 홍보 분야를 잘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이준석 당대표의 쓰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의 징계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준석 당대표가 나가지는 못하게 대신 필요할 때는 또 다시 한번 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도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인지 어떤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젊은 보수층, 특히 남성층의 표심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탈당이나 제명, 이런 탈당 권유나 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신당 창당에 대한 명분을 주지 않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제 윤리위가 밝힌 기준대로라면 지금의 어떤 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분이나 이준석 대표의 발언과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이 제명이나 탈당 권유까지 가기에는 그렇게까지 심대한 사항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서 1년 이상의 어떤 더 중징계를 내리기가 좀 무리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현실적인 측면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당내의 어떤 역학 구도를 보면 다음 당대표의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출마하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다음 총선까지 못 나가게 예를 들어서 당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활용도가 높고 가치가 있는 그런 인사인데 또 어쨌든 다음 총선까지도 불출마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조치까지는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두 가지 고려가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더 활발히 장외에서 또는 당내에서 또 평당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할 거고 그래서 차기 전당대회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행보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들어보기 전에 어제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만 논의한 게 아니라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도 살짝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중 주의 결정이 내려져서 이 판단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조금
특이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 기구 자체에 대한 정치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그냥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라는 인상을 깊게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리위는 이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1차 징계를 전후해서 이미 전국의 태풍의 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두가 윤리위의 판단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 그리고 이것과 연동해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징계, 그리고 심지어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윤리위가 판단을 달리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여러 번 흘러나왔습니다. 이거 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정치적 고려를 할 여지가 충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들을 연동해서 정치적으로 파악하고 비판을 두려했다면 이 징계 수위를 조절했을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양희 위원장의 발표를 보면서 이 개별 사안들을 최대한 독립적으로 각각 판단한다는 그런 지향점을 윤리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들어서요. 그리고 어제 이제 각각의 징계에 대한 어떤 논리와 근거를 댔는데, 제가 듣기에는 사실 그 수위와 연동해서 봤을 때 합리적이고 저는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는 그냥 윤리위의 일을 하고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윤리위원회 어떤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충실히 한 것 같습니까? 어떻게 그냥 보셨습니까?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윤리가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 판단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라면 오히려 권성동 당대표의 저는 언행이 과연 맞았나? 당시에 연찬회에서 대통령이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자. 금주령을 내리고 그날 했는데 끝나자마자 가셔가지고 그냥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술 드시고 노래 부르시고 그런 것들이 과연 적절했나? 이것만 본 것은 아닐 것이고, 저는 오히려 정말 지금의 어찌 보면 이 지금의 사태를 시발을 한 사람은 오히려 저는 권성동 당대표의 문자 유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원내대표에.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주의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었다고 보는데 뭐 그건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의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지금 12월 정기국회를 마무리하고 나서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차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많은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또 권성동 의원, 원외 인사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지금 형국이 어떤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내 분위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습하는 일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비대위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방금 기간 말씀하셨지만 이 기간이 저는 상당히 이게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1월 말, 2월 초 정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최대한 빨리 개최하게 되면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었는데,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이 비대위가 이 내용을 수습하는 것을 넘어서 당내 분위기를 안정화하고 다음 전당대회에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기간을 줘야 한다라는 의견도 일각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한 3월 정도에 개최될 가능성도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 주자들이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처음부터 이제 출사표를 던지신 분이기도 한데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전개될 정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더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국감 기간이라서 사실은 그런 얘기를 자제하고 있지만 아마 국감이 종료되는 즉시 이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이 주자들 간에 좀 이견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원외 인사 중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차기 당대표가 되면 어떤 연대론?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당연시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유승민 대표가 후방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것이다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도 서로들 공식적으로는 부인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세력의 측면에서도 유승민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인 자산, 당내 자산과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로포션이 완벽히 겹친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본인이 출마하지 않더라도 이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본인의 아젠다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면 유승민 대표,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아닌 제3의 다른 어떤 세력화와 또 결부대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차기 당대표가 여야 협치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또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 뭐 네. 김기현, 안철수, 권성동,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까지 네. 거론된 인물들의 좀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윤심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용산의 마음, 용산에서의 윤 대통령의 마음이 그리고 그 지난번에 어디 한번 국민의힘과의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뭐 그게 끌 거 있냐, 뭐 올해 안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듯이 아마 좀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가 꾸려지기를 바랄 것이고 지금의 이 사태,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에서의 어떤 징계, 거기서부터 시작된 지금의 이러한 일련의 다 사태의 상황의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마음을 맞출 수 있는,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의 지도부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윤심이 누구에게 쏠리냐라는 거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변수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저는 나경원 의원은 뭐 자타가 거론은 되고 있으나 본인의 의지가 얼마만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새롭다라는 이미지가 너무 적어요.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와의 선거에서도 뭐 끝까지 겨루었습니다만은 좀 석패를 하셨었고 그런 부분에서라면 참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후보군 중에서는 저는 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윤심의 마음을 얻어서 어떻게 갈지 그렇지만은 또 윤 대통령과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장제원 의원 등의 윤핵관 등과의 관계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러니까 이게 윤심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저는 누군가에 좀 명확하게 후보군이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윤심을 짚어주셔서 얘기를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윤계 이용호 의원이 나름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윤심이 어떻게 작용할지 혹은 비윤계 민심이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도 저희가 궁금한데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그 집권 초반에 대통령실의 어떤 영향력 자체가 집권 여당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순진한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인사를 지목하듯이 해서 찍어서 이분을 당대표로 추대해라 뭐 이런 식의 것은 또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심이 작용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떤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의사를 표명하신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대통령실과의 관계, 그다음에 당내 권력 구도에서 그것들을 잘 조율하고 리드할 만한 인사가 아무래도 위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진단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의 의중이나 윤심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쯤에서 주제를 살짝 바꿔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이제 당론 성격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제 행안부의 발표가 있었고 당론으로 삼으면서 조금 더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폐지 부분이 되게 화제를 모으고는 있지만 사실 이번 개편안은 여가부 폐지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로의 격상, 그리고 외교부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여가부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이 보훈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재외동포청 부분은 또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 화상 의원 총회에서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당론 성격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정부안으로 발의를 하게 되면 60일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좀 처리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11월 정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여가부에 관련된 부분도 좀 코멘트를 미리 드리자면 이 여가부의 기능 중에 청소년 가족 정책, 양성평등 정책, 권익 증진 정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로 그대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 고용 정책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로 또 이관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밝힌 것과 같이 이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이 축소된다고 보기보다는 이게 어느 정도 효율화를 저희가 지금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시너지를 낸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통령 공약 시부터 얘기했던 해당 기능 부처 기능의 정비화, 효율화 이런 필요성이 빠르게 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법안 통과까지는 야당의 어떤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늘 발의하고 나서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좀 설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좀 설득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가부 폐지나 이런 부분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반대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일단 왜냐하면 여가부 폐지와 기능 강화를 위해서 폐지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기능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폐지를 합니까? 있으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어떤 부서로서 놔두고 장관급이어야 되는데 지금 뭐 설명을 들어보면 장관급의 뭐 국구로 부서로 바꾼다라는 것이잖아요. 장관급일 뿐이지 장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어폐가 좀 있다고 보고 민주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뭐 여성의 편을 든다라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가 충분히 고유의 업무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폐지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걸 꼭 보건복지부 안에 신설을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이 부분이 저는 협치의 첫 번째 장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끝까지 반대하는 것도 민주당으로서 또 분명히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네네. 한다면 뭐 여당과 야당이 이번에 이 정부 조직법을 넣고 어떻게 서로 뭐 협의를 할 것인지,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도출해낼 것인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당도 정부안이 아니라 지금 의원입법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정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본인들이 조금 해결을 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어떠한 것을 들고 나올지. 그러니까 정치는 서로 하나씩 내어주고 서로 양보도 하고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정치가 실종되면서 협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조금 더 야당 입장에서도 여당과 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생겼으니까요. 어떤 주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이번 이 여가부 폐지라든지 정부 조직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또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는 정말 좀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좀 어폐가 있다는 거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여성 보호는 더 강화될 것이며 네. 피해 호소인 시각을 탈피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여기도 동의를 못 하시겠네요. 일단은 그 자체가 명분이 조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강화를 하는데 폐지를 하냐 이 말이죠. 오히려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더 뭔가를 얹어주고 뭔가를 더 덧붙여주고 지원을 더 많이 해주고 이게 돼야 되는데 일단 보건복지부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독자적인 예산을 꾸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일단은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자기들이 타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빠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떠한 뭐 보건복지부 소속 어떤 부처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과연 독립 예산을 가지고 있는 지금과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라면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솔직한 면을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보여준다면 오히려 더 설득할 수 있는 여지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뭐 더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일지 야당을 조금 더 이 설득의 영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카드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전 말씀하신 대로 이 본연의 취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성실하고 열심히 설명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가족부 폐지 논의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에는 이 그간 한국의 페미니즘 그리고 이 일부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주도해온 이 담론에 대해서 광범위한 어떤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 양성의 평등과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이라고 하는 여가부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들을 보면 이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성하는 그런 본연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레디컬한 입장에 편승하거나 그것들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비판들에 직면해왔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여성가족부가 이제 원래 이제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과 취지를 더 잘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 정도 의미를 이해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가족부가 원래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다가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해서 설득하고 야당과 협치하고 하는 모습들만이 해법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야 협치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을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